46번.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가, 프리웨어.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하다가 금액을 지불하고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프리웨어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허가된 프로그램이죠. 또한 개발자가 소스를 아예 공개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고요. 여기 일정 기간 동안 무료 사용하다가 금액을 지불하고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프리웨어가 아니라 쉐어웨어가 되겠습니다. 알파 버전.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 제작 회사에서 자기네들끼리 테스트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알파 버전이라고 했었고요. 베타 테스트는 그렇죠. 정식적으로 출시하기 전에 일반인, 대중이나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어떤지 한번 평가해달라. 이렇게 한번 사용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베타 테스트였죠. 사용 소프트웨어.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 소프트웨어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맞고요. 벤치마크 테스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해 실제로 사용되는 조건에서 처리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 가를 제외한 다라번이 4번 되겠습니다. 47번. 다음 중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컴퓨터는 우리가 말하는 언어를 이해할 수 없겠죠. 당연하죠. 컴퓨터는 0과 1의 이진법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반대로 우리의 말을 컴퓨터가 쓸 수 있는 말로, 즉 기계어로 번역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번역 프로그램들이 종류가 있는데 세 가지, 컴파일러, 어셈블러, 인터프리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컴파일러는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으로 기계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고요. 어셈블러는 저급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하는 것이고요. 인터프리터는 원시 프로그램으로 줄 단위, 한 줄, 두 줄 이렇게 줄 단위로 번역해서 바로바로 실행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하고 그냥 가볍게 여기서는 개념만 보겠고요. 추후에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를 비교하는 내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대해서 컴파일러, 어셈블러, 인터프리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고 할지라도 선생님하고 디버거에 대한 개념을 같이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정답이 2번이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을 건데요. 디버거에 대한 선생님이 뜻의 유래도 이야기를 했었었죠. 컴퓨터가 이제 작동이 되고 있었는데 오류가 난 것을 확인해 봤더니 컴퓨터 사이에 뭐가 끼어 있었죠? 그렇죠. 벌레인 나방이 끼어들어 있어가지고 컴퓨터가 오류가 발생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벌레를 찾는 이란 뜻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오류를 찾아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디버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다음 중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프로그래밍에 쓰는 언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C++과 자바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바는 특히 기업이나 인터넷의 분산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되도록 설계되었다.
XML은 월드 와이드 웹, 인트라넷 등에서 데이터와 포맷 두 가지 모두를 공유하려고 할 때 유용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웹상에서 구조화된 문서를 전송 가능하도록 설계된 표준화된 텍스트 형식 맞습니다. LISP는 문자열을 쉽게 다루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래밍 언어로 인공지능 분야의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언어 맞습니다. 4번 HTML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오타가 조금 있어서 T가 아니라 Y입니다.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뜻으로요. 인터넷 표준 문서인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특별한 데이터 타입이 없는 단순한 텍스트이므로 호환성이 좋고 인터넷이라는 환경에서 사용하기가 매우 편리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HTML에 대한 내용이 다르고요.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표본화와 양자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맞고요. 표본화란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불연속적인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것을 표본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3번 음성이나 영상 등의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검출하는 단계를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4번 샘플링을 할 때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 파일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샘플링 비율인 헤르츠, 양자화 크기인 비트, 저장 매체의 크기 바이트 단위가 아니라 지속 시간, 초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다음 중 웹에서 사용 가능한 웹 그래픽 표준 방식으로 사용되는 그래픽 파일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JPG 같은 경우는 보통 사진과 같이 선명한 정지 상태에 있는 영상을 표현하기 위한 국제 표준 압축 방식이고요. 주로 이제 인터넷에서 그림을 전송할 때 사용을 합니다. PNG 파일 형태는요, 웹에서 최상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그래픽 형식이고요. BMP는 비트맵 파일 형식으로 압축되지 않아서 용량이 매우 큰 파일의 형태입니다. GIF는 인터넷 표준 그래픽 형식으로 애니메이션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보통 우리 인터넷에 짤이라고 표현을 하죠. 움직이는 짧은 영상. 그 영상의 파일 형식을 보시면 보통 GIF일 것입니다. 그래서 무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해서 선명한 화질이 특징인 그래픽 파일이고요. 정답은 BMP 3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다음 중 정보 전송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통신회선 이용 방식에 따라 단방향이라고도 합니다. 단이중, 전이중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양방향 통신이 아니고요. 단양 방식은요, 한쪽만 송신을 하고 다른 한쪽은 수신만 하는 방식입니다. 예로 TV, 라디오가 있습니다.
TV와 라디오는 당연히 TV가 나한테 또 라디오가 나한테 송신을 하고 다른 쪽, 즉 나는 TV를 통해서 대화가 될 수 없죠. 통신이 불가능하죠. 받기만 해야 되겠죠. 그것을 바로 단양 방식이라 하는 것이고요. 반이중 방식은 양쪽 모두 송신, 수신이 가능하지만 동시에는 불가능합니다. 혹시 무전기를 사용해 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전기는요,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은 듣고만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양쪽에서 동시에 말하는 것이 불가능한 방식이 바로 반이중 방식이고요. 전이중 방식은 양쪽 모두 동시에,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동시에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방식. 전화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보 전송 방식은 단양, 반이중, 전이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데이터 전송 방식에 따라 직렬과 병렬 전송으로 구분되고요. 동기와 여부에 따라서 비동기식 전송, 동기식 전송으로 구분되고요. 연결 방식에 따라 점대점, 다지점 방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52번 다음 중 인터넷의 IPv6 주소 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IP 주소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를 식별하기 위한 인터넷 주소를 말합니다. 쉽게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주민번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IP 주소는요, 기존의 IPv4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IP 주소가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IPv4의 주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Pv6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동차 번호판도 원래 두 자리 숫자, 한 글자 한글, 네 자리 숫자인데 자동차 수가 너무 많다 보니 자동차 번호판이 부족하게 되었죠. 그래서 기존의 두 자리 숫자를 세 자리 숫자로 늘리게 돼서 현재 세 자리 번호판도 되게 많이 보시게 되셨을 겁니다. 이처럼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v4 주소를 더 이상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IPv6가 개발이 된 거고요. IPv4와 IPv6를 비교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Pv4 같은 경우는 8비트, 즉 2의 8승이죠. 256가지의 숫자가 4필드, 즉 4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예로 잠깐 들어드리면 127.12.58.210 이런 형태로 8비트짜리가 4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IPv4고요. 주소 유형으로는 A, B, C, D, E 클래스로 구분이 되고요. 구분은 당연히 온점, 점을 찍었죠, 선생님이. 숫자 사이사이에. 그 다음에 십진수입니다. 즉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IPv6는 16비트, 즉 2의 16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겠죠. 그래서 16비트가 8자리, 8필드가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조금 깁니다. 네. 2001 9부는 콜론이죠. 콜론 0db8 콜론 3c4d 콜론 0118 콜론
또한 이 자리에 0이라는 것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0000이 올 수 있는데 이 0이라는 것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콜론과 이어서 콜론이 나온다 하시면 이 콜론 사이에 지금 0000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조금 0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죠. 그래서 2에 16진수까지 숫자가 들어올 수 있고요. 자릿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총 8필드가 돼서 128비트짜리고 16진수다라고 하는 것은 0에서부터 9까지 10가지랑 A, B, C, D, E, F라는 영어, 즉 0에서부터 9까지와 10가지가 되겠죠. 이거와 A부터 F까지의 6가지가 합체해져서 16진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예시 보시면 D, B, C, 그 다음에 A, F 이러한 영어가 들어가죠. 이게 바로 IPv6가 16진수로 나타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Pv4와 호환성이 뛰어나다. 당연히 호환성이 뛰어나야겠죠. 다음 C클래스 A의 네트워크 부분은 IPv4의 2배인 16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클래스 A, 이거는 당연히 뭐에 해당하는 거죠? IPv4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고요. 128비트 주소를 사용하여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맞고요. 인증성,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의 지원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IPv4와 IPv6를 비교하는 내용이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3번 다음 중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통신망에 흐르는 패킷수를 조절하는 흐름 제어 기능 가지고 있고요. 송수신기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동기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문, 의미, 순서의 3가지 구분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데이터 전송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검출할 수는 있지만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다음 중 정보보안 위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검증된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보낸 것처럼 가정하여 해당 컴퓨터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여 마음대로 정보를 변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파밍이 아니라 스푸핑이라고 합니다. 한번 개념 설명드렸었죠? 파밍이라 하는 것은 해커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서 사용자가 정상 사이트에 접속을 해도 가짜 사이트로 이동하게 한 다음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몰래 빼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때 이제 금융, 어떤 땡땡 은행 사이트에 내가 포털 사이트에 땡땡 은행이라고 검색을 해서 가장 첫 번째 뜨는 그 사이트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분명히 주소도 맞아요. 근데 이게 해커가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내가 정상 사이트에 접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커가 심어놓은 가짜 사이트로 이동하게 돼서 거기에서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보안카드 전체 숫자를 입력하면 안 되죠. 그 전체 숫자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개인 정보를 빼돌리는 그런 수법이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파밍
대한 개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5번 다음 중 정보사회의 컴퓨터 범죄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웹 콘텐츠의 무단 복사나 사용, 음란물 유통 및 사이트 운영, 개인 신용정보 유출은 당연히 컴퓨터 범죄에 해당을 하겠죠. 그런데 3번,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의 제작은 범죄를 예방하거나 또는 컴퓨터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다음 중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예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불분명한 전자우편을 반드시 열어서 확인하고 삭제한다. 전자우편을 여는 순간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지 않고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정답 2번이 되겠고요. 5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고성능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랜 기술로 유선을 사용하지 않고 전파나 빛 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 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정답 와이파이가 되겠죠? 미러링은 해킹이나 장비 고장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가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데이터를 하나 이상의 장치에 중복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러가 거울이란 뜻이죠. 그래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과 실제 있는 내 모습처럼 중복 저장하는 것을 미러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3번 RFID는 무선 주파수 식별로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먼 거리의 태그에 저장된 정보를 읽고 수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IPN이란 우리가 주민번호가 너무 범죄에 악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쓰는 신원 확인 번호를 IPN이라고 합니다. 즉, 인터넷상에서 발생되는 주민번호와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57번, 1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모바일 운영체제는 무엇인가? 구글에서 개발한 리눅스 기반의 개방형 모바일 운영체제. 개방형 소프트웨어이므로 단말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 등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방된 만큼 보안에 취약함. 정답은 안드로이드입니다. 구글이라는 키워드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즉 갤럭시, 즉 삼성 핸드폰을 쓰시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다운로드 받으시죠? 네, 그러면 정답 쉽게 맞추실 수 있으셨을 거고요. 윈도우 폰은 MS고요. iOS는 애플사 거죠. 클라우드 OS는 앱을 이제 스마트폰에 따로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인터넷 웹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59번 다음 중 전자우편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달이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을 경우 받은 메일을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기능 맞고요. 회신이라는 것은 받은 메일에 대해서 발송자에게만 다시 전송하는 메일이죠. 즉 답장을 말하는 거고요. 2번 보기에 있는 받은 메일에 대하여 답장하되 발송자는 물론 참조인 모두에게 전송하는 기능이다. 이것은 전체 회신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첨부,
문서, 이미지, 동영상 등의 파일을 전자우편에 첨부하여 보내는 기능 맞죠? 서명,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메시지 끝, 즉 메시지 맨 밑에 보시면 뭐 이름, 직위, 회사 이름, 주소 등 또는 뭐 회사의 로고 이런 것들이 붙어서 메일이 가는 것이 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9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60번 다음 중 아웃룩 2007의 메일 폴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 수신된 메일을 기본적으로 받은 편지한 폴더에 저장된다. 여러분들이 아웃룩을 써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 한글, 구글, 네이버와 같은 메일을 쓰시죠. 그 메일에 별도로 폴더를 지정하지 않았으면 뭐 받은 편지함, 기본 편지함과 같은 폴더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2번 정크 메일 폴더 비우기를 실행하면 보관하고 있던 메일은 지운 편지함으로 이동한다. 지운 편지함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 삭제가 됩니다. 정크 메일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스팸 메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스팸 메일을 폴더를 비우면 지운 편지함, 즉 휴지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구 삭제가 된다라는 점. 3번 지운 편지함에 있는 메일을 원래 위치로 복원할 수 있다. 복원 가능하죠. 우리 컴퓨터에 있는 휴지통도 파일이나 폴더, 뭐 데이터 파일들을 휴지통에 보관을 했다가 휴지통에서 다시 복원하면 원래 위치로 복원이 됩니다. 그것처럼 지운 편지함에 있는 메일 또한 원래 위치로 복원이 되고요. 4번 검색 폴더는 특정 검색 조건에 만족하는 메일만을 보여주는 가상 폴더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020년 2월 29일 기출문제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